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애 봐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왜 굳이 여기서 식사를 얻어 드시려고? 뭐?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니?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호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러면 밥값이라도 내고 가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이 아닌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된 건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괄시당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위해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해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리는 밥 한 끼 먹어볼 줄 알았는데 밥값을 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가족끼리 밥해주고 돈을 요구하다니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 노동도 하기 싫다는 뜻이 담긴 강력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김 씨도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찾아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홀대해도 혼자 남은 노인네가 아들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게 누구인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말년에 자식을 하나만 낳은 걸 후회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 없이 사는 게 속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 끓을 줄 알았다면 말이죠. 김 씨는 남편과 10여 년 전쯤 사별했고 그 이후론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도 당시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다만 시골 살던 김 씨가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이 사는 근처로 이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며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 도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훗날 이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미경아, 곧 생일이라며? 그래서 집에서 밥 한 끼 해주고 싶은데. 아, 밥이요? 그래. 진수한테 말했더니 미역국 끓일 줄 모른다고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고. 저 미역국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어쩜 생일에 미역국을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잠깐 들러서 그날만 밥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해. 다가오는 며느리의 생일에 무얼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생일상이었습니다. 매년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대접해주고 싶었죠. 좋은 소고기를 써서 미역국을 끓이고 장을 봐와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반찬도 몇 가지 곁들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도착해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저는 어머님 생신 때 이런 거 해드릴 자신 없어요. 아, 그거 바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김 씨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어찌저찌 그날 식사는 아무렇지 않게 마쳤지만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김씨 혼자 설레발 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의 시어머니가 내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어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왜 역지사지가 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죠. 그 뒤부터 김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게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 걸 몰랐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적당함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김 씨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는 일이 잦았죠. 어머님, 저 오늘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지호 좀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맘때쯤부터 말썽을 부리는 무릎 때문에 사실 손주를 보기엔 조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데 달리 부탁할 때가 할머니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사돈도 거리가 멀어 아이를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약속된 시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 밥은 먹였어? 네. 간식도 챙겨놨어요. 낮잠은 1시쯤 재우시면 되고요.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며느리는 옷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급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엔 아이의 목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익숙한 듯 손자의 장난감을 꺼내 함께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고 손자가 낮잠에 든 무렵 김 씨는 괜히 일어나 찬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자의 간식이든 찬장이었습니다. 손자가 잘 때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일어나서 뭐라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간식은 진작에 먹인 상태라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았습니다. 뭘 제대로 챙겨는 먹나? 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냉장고를 열어볼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난 요거트 통을 보니 혹시나 이걸 손자에게 먹일까봐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에 이것만 버려주자 싶었습니다. 김 씨도 살림을 하다 보면 날짜 지난 음식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못 버릴 때가 많았으니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따가 버려야지 하면서 또 까먹고 번거롭고 그런 상황을 말이죠. 며느리의 살림을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냉장고 건드셨어요? 건드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혹시 그 요거트 그거 말이야? 날짜가 한참 지난 게 있어서 그거는 내가 버렸는데 혹시 쓰는 거니? 아, 쓰는 건 아닌데요.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 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버렸어. 김 씨가 웃으며 대꾸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로 김 씨를 부르기에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주방에 참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봐주면서 가끔씩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아이 음식 외에는 건드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손댔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면 되죠. 괜히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뒤늦게 웃음으로 포장을 했지만 김 씨의 가슴은 아직도 술렁거렸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도 이렇게 싫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었다면 버린지 안 버린지도 몰랐을 텐데 역시나 결혼했으니 다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와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에도 느껴졌던 미묘한 성급기가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식사하고 가라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들은 것이 내심 충격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내 살림 거들이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하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무겁게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거실로 기어 나오는 대만도 10분은 좋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시 큰 부상은 피했지만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았죠. 밥을 차리는 것도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아들과 통화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김 씨가 아픈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에 넘어졌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혼자 걷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대충 자장면이나 시켜 먹을 때도 많아. 그러게 조심하시죠. 저는 일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아, 그래. 바쁘지? 알았어. 이런 대화를 살갑게 나눌 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 누구는 아들은 늘 무관심해서 오히려 며느리와 통화하며 수다를 떤다는데 김 씨에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아들과 통화를 하면 했지 며느리에게서는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며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친 걸 알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네.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이 어쩐 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겠다고 했죠. 요새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 그리고 엄마 편찮으시다면서요. 그 말에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껏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이 김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3천만 원? 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투자할 데가 좀 있어서요. 투자? 네. 진짜 좋은 기회인데 엄마도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빌려주세요. 잘 되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투자라는 소리가 늙은 김 씨의 귀에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왠지 투자는 실패나 패가망신과 연결지어지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며느리도 아들 옆에서 같이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투자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알아먹는 사람한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투자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김 씨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그저 위험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노인네가 그만큼 큰 여윳돈이 어디 있겠어.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잖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머님도 노후자금 신경 쓰이시잖아요. 재산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쩐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적극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노후 자금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말년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큰 돈을 잃게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메꿀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너희 말대로 했지. 그런데 노인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왜 없어요? 아들의 말에 의아해서 쳐다보자 아들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팔면 얼만데요? 그 말에 김 씨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그래도 말년에 큰 고생 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 집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출 받을 거면 1억 정도 받아서 투자해도 나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1억이라는 빚을 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심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대출받고 그 돈이 오르나 내리나 늘 아들에게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나 잘못돼서 자식과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았죠. 나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 적어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는 말아야겠다고 말이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냐.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해야 하고. 나는 여기서 더 재산 안 늘려도 되니까 너희도 이해를 해줘. 소박하게 가진 재산 쓰다가 가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아들도 더 이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엔 하지 못한 말들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더 이상 아들에게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들은 그날 밥도 한 끼 안 먹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말까였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 밥 차려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그날 혼자서 낑낑거리며 밥을 차려 먹는데 어쩐지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방문했던 게 김 씨의 건강을 들여다보러 온 것이 아님이 명백했습니다. 김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김 씨의 무릎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걸어다니고 산책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손주를 봐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슬슬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맘때쯤 김 씨도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는 연락도 잘 없다가 다 나으니 기가 막히게 알고 손주를 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새 4시간쯤만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부탁에 김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빌려달란 것을 거절한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손주까지 못 봐주겠다고 하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를 봐주기에는 무릎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들어올리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제가 점심때쯤에 다시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다급하게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챙겨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김 씨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방문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외출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지호는 간식만 한번 챙겨주시면 돼요. 점심은 제가 와서 챙길게요. 중간에 낮잠 한번 재워주시고요. 그래. 어서 다녀와. 며느리가 하도 정신없이 굴자 김 씨의 마음도 다급해졌습니다. 손주는 반갑게 뛰어와 안겼고 그나마 아이의 웃음이 위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전 내내 손주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에 활동적인 아이라 그렇게 놀아주는 데만 해도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가 잠깐 낮잠에 들었을 때서야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치우면서 놀아줘도 정신을 차려보면 늘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있는 집이 다 이렇지 않나 싶지만 김 씨가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집을 치우니까 김 씨도 고단했습니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네. 아침을 못 먹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피곤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간밤에 잠도 설쳐서 그런지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꾸벅꾸벅 졸게 되었죠. 잠깐만 눈 좀 붙여야겠다. 김 씨는 그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습니다. 안 그래도 30분 정도면 손주가 깨어날 때라 오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설핏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호 일어났어? 시계를 보자 잠든 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잠기운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주 노는 걸 쫓아다녀야 했죠. 아이고, 출출하네.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냉장고를 열어 뭐라도 챙겨 먹었을 텐데 그 성격을 아는지라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집에 가서 먹거나 며느리와 함께 먹거나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벌써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온다던 며느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가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며느리가 지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 씨의 배에서 천둥치듯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투를 벗다가 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민망해진 김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왔더니 출출하네.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김 씨는 며느리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도 아침 일찍부터 내내 손주를 봐줬으니 점식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그러면서 무심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를 보며 아직 안 가냐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이 봐줬어도 예의상 밥 한 끼 먹고 가란 소리는 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번만큼은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급하다는 며느리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허기짐 뿐이라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잠자코 서 있자 며느리도 그제서야 김 씨의 심중을 깨달았습니다.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쩐지 김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김 씨가 갑작스럽게 밥을 얻어먹으려 한 게 잘못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손주 봐주러 오면서 나 밥도 먹고 가마 하고 미리 말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엔 불청객 또는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어머님이 안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아침을 안 먹고 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손 좀 씻고 온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잠시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점점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욕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니? 그런 며느리에게 김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러나 이내 짜증을 숨기지 못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호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아무리 부탁했다고 해도 사람이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니? 너는 네 집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럼 나는 내내 굶으란 말이야? 점심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기에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퉁거리는 몸짓으로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별거 차린 건 없었고 평소에 먹는 반찬들 같았습니다. 본래라면 김 씨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버려야 하는데 어쩐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꼭 먹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차린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련한 행동이었고 목이 막힐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까지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밥 차려드렸으니까 밥값은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 말에 김 씨의 입이 떨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이 들은 것인지 귀가 의심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더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발언인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밥값을 내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돈 얘기가 왜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말이죠. 너 지난번에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며느리가 김 씨를 얼마나 괄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를 쳐다보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시선을 비켜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퉁명스러웠던 이유가 그 전에 투자건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뜸했고 밥 얘기에 화가 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김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대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온 시부모인데 말이죠. 그래. 밥값. 여기 있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10,000원 줬다가는 또 요즘 밥값이 어쩌니 하는 말을 들을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내밀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밥값 치르고 간다. 김 씨는 일어나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20,000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 집에 들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김 씨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 앞에 서서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밥값 참 비싸다. 그 대가가 참 비쌌습니다. 며느리와는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며느리가 다시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그 손을 잡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과 가까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다음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곁에서 살고자 해서 올라왔지만 괜한 짓이었습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맘 편히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안 그래도 찾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공인중개사가 친절히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요. 혼자서도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이요. 거기서 남은 인생 살려고요. 아, 자식이 여기 근처에 없으신 모양이네요. 그 말에 김 씨는 따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도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김 씨에겐 넉넉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식만 포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은 쓰였는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가. 이사요? 그래. 다시 시골로 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럽네. 집도 팔았고 이사 준비도 마쳤어. 뭐라고요?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삿짐도 많이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말리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었죠. 아, 그러면 앞으로 지호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심경의 변화로 김 씨가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는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불편해질 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았죠. 역시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김 씨를 생각해주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짐을 정리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며느리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이사 후에 얼마 동안은 종종 전화를 걸더니 김 씨가 받지 않자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투자했던 게 잘 안 되었는지 아파트 판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타령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 봤어.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고 죽을 돈이라 너한테 줄 여윳돈이 없다. 네.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가구도 바꾸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니까 너 도와줄 수 없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골로 가셨으면 차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 혼자 노후 보내기 딱 좋지. 그동안 아끼며 살았더니 그래도 말년의 돈 때문에 비참하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이 상황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죠. 지호 안 봐주시려고 내려가셔놓고는 자식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으세요? 꼭 김 씨가 손주 봐주기 힘들어 도망이라도 간 듯했습니다. 김 씨는 애써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인 것을 말이죠. 그래. 다 각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니? 대신에 나 더 나이 들고 병들어도 너한테 기대지 않으마.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새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에 휘둘리지도 않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이사간 연유를 알게 된 아들도 사과하듯이 말을 했지만 이미 떠나간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즈넉한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밥 내가 차려 먹고 말지. 이제는 누굴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을 뿐이었죠.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영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올해 칠순이었습니다. 칠순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갔던 칠순 여행. 처음부터 삐걱거린 여정이 결국엔 최악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도 여행 내내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런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다니다 보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 기분이 상했다고 멀리 온 여행지에서 부모만 두고 가버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아무리 비행기 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도 최악의 경우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국제 미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의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년에는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말이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으로 발령이 난 사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간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살기가 무척 좋다며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3년 전에 딸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 듯 해서 박 씨의 마음도 무척 좋았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이 생기니 좀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며 사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박 씨 부부를 찾는 횟수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쳤지만 해가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모처럼 방문을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힘들지? 잠깐 앉아서 좀 쉬어. 알았어. 명절이라곤 해도 하는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밥상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박 씨의 아내가 대부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기에 아내는 며느리를 시킬 생각도 별로 없는 듯 했죠. 해둔 음식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는데 며느리가 서툰 손길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곧장 손을 털고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며느리. 박 씨도 아내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내 식구가 푸짐하게 먹으려면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손이 꽤나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겠다던 며느리는 박 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식탁이 세팅된 후에야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보통 설거지는 얻어먹은 사람이 하자는 주의였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처럼 다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옛 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옛날이 좋다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듯 보였죠. 아버지, 저희 추석에는 여행을 좀 갈까 해요. 여행을 가자고? 아니요. 가자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고 휴가 때처럼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건 박 씨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될 줄은 몰랐죠. 딸도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추석마다 박 씨 부부는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쁘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명절에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듬 해말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오빠는 사돈어른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제주도?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단순히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추석에 박 씨 부부에게 함께 여행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부부도 아들과는 왕래가 잦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종종 육아를 부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박 씨의 칠순의 아들 내외가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이죠.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잔치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에 칠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초대한들 다들 바빠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8순도 아니고 7순인데 잔치까지 하는 건 왠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연회장 빌려서 하는 그런 잔치 안 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추억 쌓는 게 대세예요. 잔치 대신에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 네. 잔치하는 비용이면 여행 갈 수 있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칠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니까 딸도 반색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좋게 남아 언제 한 번 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기회가 금방 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비용은 오빠랑 제가 반씩 내면 되니까요. 기왕 여행하는 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는데 박
씨도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무슨 미국을 가요? 저희가 일정 다 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으로 가야 네 동생도 같이 보지. 걔는 지가 못 온다고 그 먼 데까지 아버지를 불러요? 괜히 고생만 하죠. 비행기만 12시간은 타야 되는데. 체력이 되시겠어요? 저희 일본 가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솔직히 일본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나라라고 여행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 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깝고 온천 여행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요. 네 동생이랑 상의해봐. 박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은 일본에 가자고 하니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칠순 여행의 경비는 자식들이 낸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빠, 오빠가 그냥 일본에 가겠대요.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엔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도 보고 싶었지만 둘이 그렇게 얘기를 끝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내외나 손주와 좋은 추억 쌓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랑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러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20대 때는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근 10년은 같이 어딜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들은 구석으로 가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손자는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는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특가 할인된 좌석이라 수화물은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3박 4일 있을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들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 네, 가방이 너무 커서요. 박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는데 짐을 그렇게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짐과 함께 한 가방에 담았는데 캐리어가 좀 크다 뿐이지 아들의 말처럼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안절부절하자 아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결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대는 통에 민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표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박 씨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몇만 원 더 결제한 것뿐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박 씨가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사진 좀 한 장 찍어줘라.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들은 또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는데 또 뭘 찾는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에게는 부탁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쪽을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까지도 누구 하나 나이 든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바쁘게 아들 내외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호텔 방은 2개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현수가 그러려고 할까? 저희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하거든요. 알았다. 박 씨도 그 부분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이니만큼 같은 방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기가 빠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아들 내외와 함께 짐만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인파가 박 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손 잘 잡어. 박 씨 부부는 양쪽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통에 결국 손자를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안고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는 손자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뒤통수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에 신이 났는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걸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웬 옷가게로 쏙 들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출출했는데 젊은이들은 허기도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며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젊은 느낌의 옷가게라 박 씨 부부가 살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입구 근처에 서서 멀뚱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박 씨에겐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얼대는 손자까지 챙기려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온천 여행을 떠올렸던 박 씨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여행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온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고 다시 인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박 씨 정도의 나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휴양지로 여행을 갈 테니 말이죠. 우리 이제 밥 좀 먹자. 현수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아, 아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먹은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 2시간 동안 쇼핑에 끌려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식당. 메뉴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원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까지 와서 불평을 할 수는 없기에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도 절반 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라면 잘 안 드시잖냐? 아내가 박 씨 대신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맛없다 이런 거 왜 먹냐? 짜다 너무 달다 돈 아깝다 뭐 그런 말들이요. 박 씨는 그중 무엇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 며느리는 꼭 박 씨를 밥투정을 하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맛만 좋다며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과연 칠순여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쇼핑하며 산 것 중에 박 씨 부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각자 하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부부의 여행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박 씨 부부가 격가지로 따라온 기분이었죠. 박 씨도 아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기색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다니?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신들도 지쳤는지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따로 행동했습니다. 손주를 박 씨 부부의 방에 넣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도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박 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방이 아들네 방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꼭 목욕탕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스파에 다녀왔어요. 스파? 그러자 둘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꼭 신혼여행에 온 것 같은 아들네 부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만 빼놓고 말이죠. 같이 받자고 했으면 박 씨는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데리고 가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들 내외는 부모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래 걸어 다니느라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오전 일정도 백화점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현수랑 같이 호텔에서 쉬고 계시라고요. 뭐? 호텔에 있으라고? 같이 쇼핑하기는 싫으시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현수 데리고 근처 좀 다니시던가요? 이곳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처럼 얼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글쎄요. 다시 여기 오면 오후 2,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도 점심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박 씨 부부는 아들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에 오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줘봐.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법도 한데 박 씨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여행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 칠순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무슨 운동화를 사러 간다고 하자 박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온천은 언제 가는 거야? 온천이요. 그래? 온천 여행도 하고 즐거울 거라며? 아, 이 근처엔 마땅한 온천이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어? 지금까지 보니까 죄다 쇼핑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세요.
내가 일본에서 뭘 사고 싶겠어? 술 같은 거라도 사가시면 되잖아요. 술 하나 사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를 여행 와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아이도 맡기고 마사지도 받고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여행에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상점마다 들러 아들 며느리 쇼핑하는 걸 구경한 기억밖에는 없었죠. 식당에 가서도 신기한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매 끼마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자를 챙기는 건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과연 이번 여행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애써 눌렀는데 내내 불평을 했다니. 일본에 왔는데 라면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고요. 뭐 좀 사려고 하면 밥 먹자 그러시고.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리고 현수도 같이 재우기로 했으면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방으로 자꾸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박 씨 부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해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었고 손주가 칭얼대서 밥 먹자고 했던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자고 한마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어린 손자를 억지로 박 씨 부부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물론 박 씨가 서운한 것처럼 아들 내외도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좋지 않았고 결국 따로 여행하자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영어도 일본어도 못하는 두 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은 먼 땅에다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여행에 왜 데리고 온 거야? 차라리 미국으로 갔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박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박 씨는 두 번 다시 아들네와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자고요. 기가 막혀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아들은 박 씨 부부만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도 밥은 먹어야 해서 호텔 앞에서 대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효도관광으로 패키지 여행을 둘만 보내줬으면 나았겠다 싶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칠순이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들 며느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도 따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에 마음의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 공항까지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물을 자신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 없는 셈 칩시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박 씨 나름의 복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미리 준 셈치기 위해 준 것이었고 아들에게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귀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이제는 자식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멀리 있으니 이제는 온전히 박 씨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과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뭐가? 민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너희를 왜 줘? 내 딸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준 건데. 그게 무슨...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여행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나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않겠냐? 민영이 걔가 아버지 칠순에 뭘 챙겼는데요? 아들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물도 보내왔고 용돈도 붙였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라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나았습니다. 이토록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박 씨도 자식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도와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 일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말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 값이 10만 원도 안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다퉜나 생각하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여행 내 돈 주고 가서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연을 끊기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가 한 행동들 후회하지 말아라. 부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아들 목소리 들을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였지만 이제는 신 씨에겐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 내외는 신 씨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때인 듯 했습니다. 물론 신 씨가 그렇게 키운 탓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추며 말년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히 살라고 내 집도 내줬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 며느리에게 아들 밥 좀 챙겨주라고 한마디 했다가 전화까지 차단당했던 신 씨.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몇 년 뒤에 연락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둘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부모의 단물만 빨아먹고 자식 도리는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는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이런 게 여태 키운 자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못된 신보를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여태 해줬던 것을 잃으면 그동안 누리던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기가 약해 늘 신 씨 부부의 걱정을 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가 센 여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말씨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보였던 그 당돌함. 그리고 무언의 선긋기. 역시 요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다 싶었죠. 그러면 동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 엄마 아빠 집에서요? 그래. 그쪽에서도 한 푼도 못 보태는데 우리가 집 한 채 턱하니 사줄 형편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돈 모아. 아, 돈 모아서 나오라고요? 그러면 나와야지. 아들은 신 씨의 말에 어쩐지 실망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던 신 씨 부부의 아파트가 2달 뒤에 만기인데 퇴거하겠다고 임차인에게 연락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방 쪽에서 반씩하자고 하면 그 정도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사달라고 한다면 조금 말이 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양가의 지원 없이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금을 받지 않고 신 씨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금 안 받으실 거면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로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신 씨 부부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나름의 노후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덜컥 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벌이는 점점 줄어들 테니 말이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다 줘버릴 순 없지.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사는 거 명의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죽거든 가져가. 그리고 너희 돈 모으면 나가야지. 나가라고요? 그래. 대신에 돈 모아서 나갈 때 집 사게 되면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보태줄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실망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집값 들이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3개월쯤 지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둬? 신 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휴직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라면 나중에는 다시 복직할 수 없을 테니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 말밖에는 신 씨가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져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말이죠. 어머님, 살아보니까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산책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쪽에 놀이터가 있어서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거기가 신혼부부한테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세를 내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교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며느리. 무슨 뜻인지 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돈 벌어서 그 아파트 사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고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 씨는 거절의 뜻을 밝혔고 말이죠. 그러자 처음엔 싹싹하게 자라던 며느리는 집을 절대 받을 수 없겠구나 싶으니 어쩐지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이니? 아빠가 명절에는 음식 안 하고 사 먹자고 그러시네. 아, 엄마. 이번 설에 말인데요. 아들이 조금 망설이며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명절에 아들이 집에 안 온 적은 없었기에 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아들이 안 온다면 이번 명절은 신 씨 부부 단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적은 아들이 총각일 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 연수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러니. 그런데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와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집에 와서 해주는 밥 먹으며 쉬어라 할 텐데 며느리는 그랬다가는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담담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닥달하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신 씨도 며느리였으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뜸해졌지만 아들은 오히려 평소에 더 자주 신 씨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 씨가 며느리에게 별로 서운해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왔니? 밥 먹고 가게? 네, 아들이 퇴근길에 신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야 자주 그랬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연수도 저녁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릴 텐데 여기서 먹고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도 신혼인데 서운해하지. 연수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연수 다이어트해서 닭가슴살 샐러드 뭐 그런 거 밖에 안 먹거든요. 뭐? 삼시세끼? 가끔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돌려 먹고 그래요. 그러면 너도 그거 먹는 거야?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뭐 대충 챙겨 먹죠. 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싱크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자주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식기세척기 샀잖아. 두 식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하나 싶어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너도 나도 식기세척기를 산다길래 신씨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편하긴 무척 편했죠. 저도 할 줄 알아요. 식기세척기? 네. 많이 해봤죠.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척척 잘도 해냈습니다. 그러고도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왔습니다. 아들을 자주 보는 건 좋긴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신혼에는 아내가 있는 집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모도 점점 변하는 것 같았죠. 너 요즘 살 빠진 거 아니니? 아, 조금 빠졌어요. 조금이 아닌데? 신 씨의 말처럼 아들의 볼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아들도 같이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밥을 먹는 걸 보면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밑은 거뭇해서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새 회사 일이 바빠? 회사요? 아니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왜 그래? 아, 좀 피곤해서요. 회사도 안 바쁘다면서 왜 피곤해? 집에서도 일이 많아서. 무슨 일?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금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회사 다니는 아들과 집안일을 반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전부 혼자 하는 건 버거우니까 같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퇴근한 뒤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냥 할만해요. 신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할만하다는데 다 큰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야단칠 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정한 걸 말이죠. 아들이 미련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게 좋다면 부모가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핑 돌아서 잠깐 기억을 잃었어요. 그게 쓰러진 거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수액 맞고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그런데 쓰러진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한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들으니 아침은 늘 거르고 신씨의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저녁에는 며느리와 함께 샐러드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며느리. 불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는 닭가슴살을 굽는 용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밥을 안 챙겨주면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미련한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민망한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뭘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요. 요즘에 파는 것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혼자 버는데 매일 배달시켜 먹을 수는 없죠. 그 말에 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바보 같지만 며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도 났다는데 이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긴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며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는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애도 없는 전업주부라면 적어도 집안일은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하는 문제도 말이죠. 맞벌이였으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았지만 집안일도 절반씩 하고 밥도 안 해준다면 도대체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아들과 통화할 때면 라면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며느리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밥 정도는 챙겨줬으면 했습니다. 다른 건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 바란다면 그것뿐이었죠. 그래도 신씨는 참고 또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동안이 너 저녁 먹었어? 아, 먹었어요. 라면? 네. 연수는?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늦게 온대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반찬 가게에서 좀 사다 먹던가. 알겠어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못하겠으면 연수한테 좀 해달라고 해. 그냥 밥은 각자 알아서 먹기로 했어요. 아들의 대답에 신씨만 열불이 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나 주스 좀 떠줘. 냉장고에 있는 것 같던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신씨의 아들을 제대로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는 아들도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신씨 눈에는 아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 와도 뭐 하나 제 손으로 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면 설거지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들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못된 시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신 씨의 아들만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호통은 치지 못하고 신 씨가 며느리에게 은근스레 물었습니다. 요새 저녁밥은 어떻게 해 먹어? 반찬 좀 해줄까? 동원이한테 퇴근길에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어? 아니요.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간단하게 먹어서요. 아, 각자. 네. 서로 먹는 메뉴가 달라요. 전 평소에 다이어트식 먹거든요. 아, 그래도 동원이가 쓰러졌다니까 마음에 걸리네.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밥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밥 정도는 각자 해 먹을 수 있고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동원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건 못 챙겨 먹는 사람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동원 씨 엄마가 아니고 와이프예요. 마지막 말에는 신 씨는 충격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니까 밥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만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죠. 그날 명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쎄한 분위기에 신 씨와 며느리의 눈치를 양쪽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죄다 싶었습니다. 저렇게 모자란 아들을 낳은 내 탓이다 싶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 그냥 반찬들은 사서 햇반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든 말든 자기 밥 자기가 못 챙겨 먹은 책임이니 말이죠. 내가 너무 다 큰 자식에게 참견한 듯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괘씸해도 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었으니 지지든 볶든 지들 맘껏 하라고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제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한두 번 울리고 끊기는 전화에 신 씨가 여러 번 걸어보았지만 반응은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차단을 했는데? 신 씨는 허탈하게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전화를 안 해서 몰랐는데 대화를 나눴던 것은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며느리가 신 씨의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신 씨는 그보다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연락을 끊나 싶었습니다. 신 씨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냅두자. 연수 말대로 지들이 사는 방식이 있겠지. 하지만 시부모 연락처를 차단한 것은 사는 방식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를 하나 싶었습니다. 동환아, 연수가 엄마 번호 차단했니?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그게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단 풀라고 할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부모를 대하나 싶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루하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땐 며느리와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쯤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는 차단한 게 아니라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종잇장처럼 얇은 관계였구나 싶었습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신씨도 있고 살자 싶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이제 그만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만 목매자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때쯤 연락이 뜸해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아내와의 관계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종종 전화를 신씨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습니다. 신씨는 아들에게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았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걸 보면 굶어 죽지는 않았나 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며느리와는 전혀 왕래 없이 인연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만 왔고 나중에는 아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둘은 알콩달콩 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을 때 신씨 부부가 아들을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는 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중간에서 아들도 갈팡질팡하더니 손주 보러 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볼 운명인가 보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지 마. 남편도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씨는 속상해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씨 부부는 정말 자식에 관한 일은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 방식대로 살겠다는데 그만 기웃거리자 싶었습니다. 먼저 연을 끄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말자 생각했죠.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아들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걸 초탈한 것 같았죠. 우리 인생 삽시다. 자식이 별거 있나? 그래서 며느리의 출산을 기점으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씨 부부는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름 대신에 숫자만 뜬 이유는 신씨가 연락처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시간? 아들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집으로 오겠다는 걸 신씨가 거절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한참 뒤에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건이라는 게 참 황당했죠. 연수가 다시 일을 하고 싶대요. 그게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애만 봐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대요. 쌍둥이 육아에 지친 며느리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무나 간단한 대답에 아들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설마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 그러자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동안이 네가 회사 쉬고 키우면 되겠네. 아,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수가 다시 취직해도 벌이가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좀 빠듯해요. 애들이 커가니까 집이 점점 좁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보태서 저희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요. 뭐? 그러면 저희도 엄마 아빠 자주 뵐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누굴 바보로 아나 싶었습니다. 신씨 부부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쌍둥이 손주 육아도 해줘야 하고 내 집 전세금 받은 걸 아들네 집 사는데 보태야 한다는데 말이죠. 그걸 좋은 생각인 듯 말하고 있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고 있지? 엄마 아빠도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손주가 보고 싶고 말고 할까요? 차라리 애 낳고 다시 왕래를 했다면 못 이기는 척 손주도 봐주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필요할 때가 되니 슬금슬금 연락하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엄마, 지금까지 살던 대로 각자 살자. 나도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어쩐지 호흡이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염장을 지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는 애써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열을 낼 필요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게요.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뭘 잘해보나 싶었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 뒤로 전화도 2번 왔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꼭 처음 인사하러 온 새댁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신씨는 그곳으로 눈길은 갔지만 내 손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실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씨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에도 대가가 있는 거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더 괘씸했습니다. 아마 애 때문에 힘들지 않았거나 신씨 부부에게 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은 못난이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 죄를 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고, 집 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 말 잘 꺼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생각해보니까 얼른 세를 놔야겠어. 괜히 재산만 썩히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어. 어머님, 어차피 이사 가려고 했다며. 잘 됐네. 빠른 시일 내에 집은 비워줘라. 엄마, 살던 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
너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신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손주도 2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들도 사과하며 전화를 해오길래 아들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만약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온다면 다음 단계는 번호를 바꾸는 것이겠죠. 결국 신씨는 아들을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월세를 줘서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끊어낸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씨 부부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됐던 문제였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자식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결국엔 이렇게 될 일이었습니다.